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입니다. 금번 NH선물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새로운 환율 코너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원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연초를 생각해 봤을 땐 1350원까지 트라이를 하다가 지금은 1280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환시장의 변동성, 매크로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선 매달마다 어떤 포인트를 점검해야 되는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는 환율 이야기, 즉 꼬리를 무는 환율 이야기라고 해서 꼬꼬환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작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요번에 꼬꼬환 이야기, 저희의 첫 번째 제목은 좌충우돌 페드입니다. 우선 그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최근 원화 그리고 엔화, 위안화 등 많은 외환 시장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인데 달러 원 입장에선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전통적인 강호, 위안화와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역 수지,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 저희가 믹스라고 부르는 변동성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차 역시 가져왔는데 한미 금리차는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금리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외환 유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것과 우리나라의 환율의 상관관계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선은 제가 봤을 땐 미국의 최종금리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금리 상황, 미국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서 달러가 많이 움직이고 우리나라가 원화의 가치가 많이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꼬꼬안에 저는 사실 두 개의 테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연준이 걱정하는 바와 시장이 걱정하는 바가 약간 충돌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준이 걱정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화면에서 보실 수 있지 폴 볼커의 실수를 연준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폴 볼커란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나타났던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도 부르는 중앙은행 총재였는데요. 이러한 폴 볼커도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죠. 재선을 위해서 중앙은행에게 금리를 좀 내릴 수 있느냐라는 압력을 잠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굵은색 선을 보시면 기준금리가 잠시 내려왔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안에 보신 물가의 수준은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금리를 내렸지만 물가는 여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거의 20%에서 9%대까지 한 번에 내렸던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재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파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게 되죠. 연준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 따른 근거도 있습니다. 연준이 아직도 higher and longer 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거비,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고용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고용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구인 배율이라고 해서 실업자 한 명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개수가 몇 개이냐를 좀 지표화한 건데 현재는 1.9개 정도가 나오고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시장은 연준과는 조금 다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샤워실의 바보와 코요테 모멘트라는 제가 비유를 통해서 시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가져왔는데요.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너무 긴축에 대한 환경을 장기간 유지하다 보면
경기 침체, 여기서의 경기 침체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래 웹툰 하나 보시면 코요테가 어느 순간 절벽을 지나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게 우리의 지금 시장 환경인 거고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준점을 패스해 버려서 긴축을 그만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의 경기는 무너질 수 있을 거다라고 시장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근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기 자금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 위험입니다. 특히 유동성 위험은 중소형 은행 중심으로 좀 몰려있는 경향이 있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중소형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대형은행의 지급준비금보다 한참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은행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예금 금리보다 영래포 금리가 높다라는 건데요. 영래포는 연준에 다시 돈을 예치하면 연준이 제공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연준에게 돈을 예치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단기자금 시장 그리고 은행의 유동성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보일 수 있느냐? 요번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두려움입니다. 네, 이러한 어떤 두 가지의 큰 우려가 뒤섞여 있는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자 해요. 왼쪽 달러 원과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한 그런 흐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그 원인은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은행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연준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긴축에 대한 장기화를 고집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어제자 이제 FOMC의 점도표를 확인해 봤을 땐 5.25% 정도의 최종금리 수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방 압력은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즉 근래 들어서 유의미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은 저는 보류하고 있어요. 방향성은 아래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장표는 한마디로 정리드릴 수 있는데요. 둘 다 시장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얼만큼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장표고요. 왼쪽은 채권, 오른쪽은 신흥국 시장 내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아직까지 1310원 정도, 이거는 이제 이틀, 3일 전에 이제 기준치인데요. 저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는 결국에는 긴축에 대한 장기화를 꺾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긴축의 장기화가 꺾였다면 기준금리 인하 베팅 또한 가능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환율은 스트레스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상승 압력이 제한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관관계 중에서 우리나라 환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안화인데요.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죠. 이런 위안화조차도 강세 압력을 점차 보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회를 기준으로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성장에 대한 어떤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닐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최근 중국이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할 만큼 본인들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요. 그런 어떤 방향성 내에서의 위안화는 여전히 강세 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 내에서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같이 보일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를 봤을 때
물론 최근 중국으로의 의존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오른쪽 장표를 보시면 아직도 중국이 미국이나 EU, 일본 등에 비해선 더 높은 수출 의존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 압력 역시 우리나라 환율에 하방 압력을 좀 주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정책 역시 환율의 하방 압력을 좀 더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통화 수합이고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통화 수합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환해지에 대한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달러가 필요할 때 이걸 더 이상 시장에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정부가 그 달러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고요. 국민연금이라는 큰 고래가 더 이상 달러에 대한 수급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통화 수합이 왜 우리나라의 환율에 하방 압력을 주느냐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두 번째, 환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오픈에 대한,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지 않는 정책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이러한 어떤 비율을 최근 15%까지 늘렸습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할 때는 주로 선물환 매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를 하면 시중은행은 선물환 매수를 하게 되고요. 본인들이 선물환을 매수한 포지션만큼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시장에 매도하게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진행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 달러가 뿌려지는 효과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환율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모습을 최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같이 근거로 들어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세부 항목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IT, 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 미국이랑 중국 등의 경기가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무역 수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무역 수지 약화에 따른 원화 가치 약세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했을 땐 하방 압력이 높고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의 흐름은 아래쪽일 수는 있겠지만 무역 수지 등의 이유로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우위를 보이는 변동성 구간이 좀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번 세미나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꼼꼼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매달마다 핵심 포인트와 환율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드릴 건데요. 이런 어떤 짧은 이야기이지만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 외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떤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NH선물의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